잠깐, 그 반지 어디서 나신 겁니까? 카트를 미는 청소부의 손끝이 조명 아래서 반짝이던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 손가락에 끼워진 작은 은반지. 그건 25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인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25년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직 제 귀에는 제 심장이 내지르는 거친 북소리와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저 여자의 메아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제 입술이 바싹 마르고 수천억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손이 난생 처음으로 방향을 잃고 떨려왔습니다. 그걸 제가 잠시 볼 수 있겠소?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쥐어짜낸 말에 젊은 청소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저 성공에 취한 늙은 회장님의 기묘한 변덕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조심스럽게 반지에서 손가락을 빼내 제게 건넸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이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2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끔찍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낡고 달아빠진 은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제국의 왕관보다도 무겁게 느껴지는 그 작은 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뒤집었습니다. 닳고 달아 거의 지워질 뻔한 그곳에 하지만 제 망막에는 불로 지진 것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KTJ2YJS 강태준이 윤지수에게 제 이름과 제 인생의 단 하나뿐이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 신이시여. 온몸에 피가 역류하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가운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 수십 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귓가에 아련하게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향기가, 그녀의 온기가 제 모든 감각을 뒤덮었습니다. 태준 씨, 이거 정말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걸. 25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작은 은반지를 그녀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미래를 약속하며 거창한 보석은 아니었지만 그 반지에는 제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은반지지만 언젠가는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지수 내 손에 끼워줄게. 약속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제 서툰 고백에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던 사람.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수줍게 반짝이던 그 작은 은반지가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반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리라 제 목숨을 걸고 맹세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미래를 그렸고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보며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유일한 안식처였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 눈부시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저 쥐뿔도 없는 고아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냐? 이 애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어머니의 모진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제 앞에 내동댕이 쳐진 지수의 낡은 가방. 뺨을 맞고 붉게 부어오른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던 내 가여운 사람.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지수 씨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그녀를 사랑한 것이 죄라면 그 모든 벌은 내가 받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제 손에서 반지를 빼앗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깟 싸구려 은반지 하나면 저 계집애도 떨어져 나가겠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날 저는 제 영혼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눈앞의 부귀를 위해 저는 지수를 버렸습니다. 아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며 애원하던 그 눈빛을 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했고 마침내 모두가 우러러보는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수백억짜리 빌딩을 짓고 수천억의 돈을 벌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최고급 술에 취해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 지쳐 잠드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느새 제 곁에 다가온 젊은 청소부의 목소리에 저는 끔찍했던 과거의 악몽에서 가까스로 깨어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반지를 그녀는 불안하고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저는 황급히 반지를 그녀의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제 손끝에 남은 그녀의 미지근한 체온이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미안하오.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물건과 너무 닮아서 내가 실례했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겨우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늙고 초라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저는 창가로 다가가 섰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지옥의 불빛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손에 들었던 위스키 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유품이라니. 그렇다면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 아이의 눈빛, 어딘지 모르게 지수를 닮았던 그 슬프고도 맑은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세상에는 비슷한 반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그치고 부정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섭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나이가 25. 내가 지수와 헤어진 것이 26해 전. 이 지독한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의 이니셜이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 생각이 맞다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60평생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반지를 건네주던 그 젊은 청소부의 얼굴과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던 지수의 마지막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지수야, 윤지수. 저는 목 놓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차가운 공간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난 2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했던 죄책감의 실체가 어쩌면 오늘 제 눈앞에 나타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남은 인생을 전부 뒤흔들지도 모를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저는 그저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힌 채 하염없이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맬 뿐이었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최고급 구스다운 침구도 수억 원을 들인 방음벽도 제 심장을 찢어놓는 듯한 이명과 지독한 불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아도 어제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젊은 청소부의 얼굴과 그녀의 손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은반지가 아른거렸습니다. 제국의 왕관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던 그 작은 은반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저는 결국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양복이 걸린 드레스룸을 지나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홀로 고뇌하며 내렸던 결론을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의욕과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진실이 제 남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지라도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 직통 전화를 눌렀습니다. 새벽 6시, 제 평생 이 시간에 김 비서를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 김기철입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그림자처럼 곁을 지킨 남자. 제 더러운 일, 은밀한 일,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처리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와주게. 아주 중요한 일일세. 알겠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십 명의 수행원이 저를 맞이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어젯밤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위스키 잔의 파편들. 그것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비서였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선 김 비서는 방 안의 풍경과 제 꼴을 보고는 순간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앉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밤새 제가 직접 작성한 메모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윤서윤, 윤지수, 두 개의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어제 내가 복도에서 마주친 청소부가 있네. 호텔 환경미화팀 소속 윤서윤, 그리고 윤지수. 이 두 사람에 대해 알아봐주게.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내야겠어. 김 비서는 메모를 받아들고 잠시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작은 파동이 일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윤지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어떤 사랑을 했고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 모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윤지수 씨라면 그때 맞네. 바로 그 사람이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김 비서는 짧은 침묵 끝에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까지 무엇을 알아봐 드리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윤서윤이라는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친구는 누구인지, 빚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내 눈앞에 가져와야 해. 그리고 윤지수, 내 첫사랑.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내주게.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0평생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동이 터오는 하늘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서윤이라는 아이의 출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주게. 아버지가 누군지,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보육원에 가게 되었는지, 단 하나의 의문도 남아서는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령처럼 호텔을 배회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도 중요한 회의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윤서윤이라는 이름 석자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CCTV 실로 내려가 수십 개의 모니터 속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묵묵히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 그녀의 모든 일상이 제게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가슴 아픈 통증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2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어쩌면 내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멀리서 유리병 너머에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제 마음도 잠시 환해졌다가 그녀가 지친 표정을 지으면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성애라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피를 토하며 저를 원망하는 지수의 모습,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어린아이의 모습.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집무실로 가도 되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김 비서는 제 앞에 서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위에 있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윤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모 윤지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윤 씨는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직후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했지만 친부의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부 공란. 그 단어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인 윤지수 씨는 서윤 씨를 낳고 5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지병 악화로 인한 심장마비. 병원 기록과 사망진단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죽었구나. 내 지수는 그렇게 혼자 병마와 싸우다 쓸쓸히 죽어갔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고 애비도 없는 고아로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왔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차라리 저를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나버렸단 말인가.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수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육원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물건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반드시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그게 뭔가 작은 은반지였다고 합니다. 김 비서의 마지막 보고가 제 심장에 박힌 거대한 대모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감각.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의 흐름이 멎어버린 듯한 그 지독한 정적 속에서 제 의식은 걷잡을 수 없이 과거의 심연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 시간 속으로. 그 시절 저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철없는 재벌 2세였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등에 업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는 파티와 유흥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제 주변에는 언제나 저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나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은 제게는 그저 낡은 소설책에나 나오는 고리타분한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항로에는 오직 성공과 유지라는 두 개의 좌표만이 존재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연례 행사처럼 아버지가 운영하는 백화점 VIP 행사에 억지로 끌려 나온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과 거짓 웃음에 둘러싸여 무료함에 몸부림치던 그때 행사장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행사용으로 쌓아 올린 샴페인 타워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던 찰나였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피하기 바쁜 와중에 한 여자가 작은 몸으로 위태로운 타워를 받쳐냈습니다. 바로 윤지수, 그 백화점의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샴페인에 온몸이 흠뻑 젖고 깨진 유리 조각에 손바닥이 베었음에도 그녀는 괜찮냐며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 순수하고도 강인한 눈빛.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변하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오염되지 않은 영혼의 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사는 그녀가 신기했고 저의 배경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리고 그녀가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명품 가방과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 씨, 이런 건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태준 씨랑 같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고 동네 공원을 걷는 게 더 좋아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진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녀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던 세상이 얼마나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낡은 재래시장을 걷고 1,000원짜리 어묵꼬치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는 그 시간이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제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방탕하고 공허했던 제 삶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닌 저의 진심을. 우리는 함께 낡은 헌책방에서 서로에게 시집을 골라주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릴 적 꿈에 대해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나약하고 불안한 내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과 안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인사동의 작은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낡은 은세공 공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녀의 하얀 손가락에 꼭 어울릴 것 같은 작고 소박한 은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 박혀있지 않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반지. 저는 그 반지를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저는 그녀에게 그 반지를 건넸습니다. 지수야, 지금은 비록 작은 은반지지만 언젠가는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해서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내 손에 끼워줄게. 이건 그날을 위한 내 약속이야. 제 서툰 고백에 그녀는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안겨 몇 번이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수줍게 빛나던 그 작은 은반지가 그 순간만큼은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의 행복을 시기했던 것일까요? 그 찬란했던 시간은 견고한 현실의 벽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어머니는 불같이 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천한 계집애에게 빠져서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할 셈이야? 어머니는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그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뺨과 더욱 모진 협박뿐이었습니다. 그 계집애, 당장 이 나라에서 못 살게 만들어주마. 다니던 학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가여운 것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게다. 어머니는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 때문에 지수가 상처받고 그녀의 꿈과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비겁하게도 그녀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제 안위와 미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난 날 저는 평소와는 다른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제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갑고 무거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려 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헤어지자. 제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태준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잘못 들은 거죠? 그렇죠? 아니, 제대로 들었어. 나는 너 같은 여자랑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애초에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달랐어. 이건 그동안 고마웠다는 내 마지막 선물이야. 위자료라고 생각해. 저는 일부러 더 모질고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어서라도 그녀가 저를 미워하고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제가 선물했던 다이아 반지를 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태준 씨의 돈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 반지는 당신이 가지세요. 태준 씨가 약속했던 다이아몬드 반지도 위자료도 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반지의 차가운 감촉만이 제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말. 태준 씨 우리 아이. 그때는 그저 이별의 슬픔에 그녀가 헛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우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지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는 내 손으로 내 사랑과 내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김 비서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서윤 그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구해와야 해. 당장. 제 안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화산이 마침내 폭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지른 명령에 산전수전 다 겪은 김 비서조차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를 배려할 만한 아주 작은 이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의 세포가, 제 모든 영혼이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저 아이가 내 딸인지.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너무 서두르시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만 무성해질 뿐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간신히 제 이성의 끈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성을 잃고 날뛰어봤자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부탁하네, 김 비서 제발 최대한 빨리.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제게 깊이 허리를 숙이고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아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저를 올가맬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백억, 수천억이 오가는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냉철한 그룹의 총수로, 밤에는 CCTV 모니터 앞에서 한 여자의 일상을 훔쳐보며 가슴을 졸이는 초라한 사내로, 저의 집무실 가장 안쪽,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 작은 밀실의 벽 한쪽은 호텔 곳곳을 비추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그 화면들 속을 떠돌았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출근해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기는 그녀의 모습, 다른 동료들이 휴게실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낡은 mp3로 음악을 듣는 그녀의 모습,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혼자서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 그녀의 모습, 그녀의 모든 일상이 제게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가슴을 저미는 통증이었습니다. 그 아이 윤서윤은 지수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도,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꾹 다무는 버릇도. 하지만 가장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문득문득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그늘이었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을 때, 창밖을 무심히 바라볼 때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 그늘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혹시 내가 만든 것은 아닐까? 내가 버린 내 아이가 25년 동안 저렇게 혼자서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내가 내 아비라고,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2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에게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저 아이는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증오할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비겁하게 숨어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낡은 청소 카트를 힘들게 끄는 모습을 보면 당장 비서를 시켜 최고급 최신 장비로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 그들을 전부 해고해버리고 싶었습니다. VIP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 달려가 그자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는 순간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깨져버릴 테니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이고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비서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그녀를 괴롭히던 선배 청소부는 갑자기 지방의 한 리조트로 발령이 났고 그녀가 일하는 층의 낡은 청소 장비들은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이용하는 직원 휴게실에는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 머신이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그저 운이 좋다고 회사가 갑자기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에 수줍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잠시나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 같은 초라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편 김 비서는 유전자 샘플 확보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마시고 버린 종이컵, 그녀가 사용한 작업용 장갑, 심지어 그녀가 청소한 구역의 쓰레기통까지 김 비서의 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어떤 의심도 사지 않고 그녀의 흔적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머리를 빗고 난 뒤 휴게실 쓰레기통에 버린 머리카락 몇 올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즉시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 기관으로 보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건넨 작은 비닐 증거 봉투. 그 안에 담긴 몇 가닥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제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제게는 1세기보다도 길게 느껴졌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나 텅 빈 집무실을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심장은 제멋대로 미친 듯이 날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나의 망상이기를 바라는 비겁한 마음과 제발 내 딸이 맞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제 안에서 수천 번이고 부딪히고 깨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2시,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운명이 담긴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고 감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침묵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제 목소리가 모기만 한 소리로 기어 나왔습니다.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제 손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도 이렇게 떨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걸린 문서라 해도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저 하얀 봉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는 순간 제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25년 동안 쌓아 올린 나의 성, 나의 제국, 나의 모든 것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도망칠 곳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그리고 어쩌면 내 유일한 구원이 될지도 모를 그 진실을.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아주 천천히 봉투의 밀봉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종이가 찢어지는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온 집무실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전문 용어로 가득한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건너뛰고 오직 마지막 한 줄, 최종 결론이 적힌 그 문장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체 A와 검체 B는 부녀 관계가 성립될 확률 99%. 그 숫자가 제 망막에 불도장처럼 새겨졌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멎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결국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 저 아이가 정말로 내 딸이었구나. 내가 버린 내 사랑, 윤지수가 내 아이를 낳아 혼자서 길렀구나. 그리고 나는 25년 동안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살아왔구나. 아, 목구멍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었던 눈물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처럼 군림하며 감정 따위는 사치라고 여겼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저는 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25년 전 차갑게 그녀를 외면했던 제 모습, 돈 봉투를 던지며 그녀를 모욕했던 제 비겁한 모습, 그녀가 임신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제 어리석은 모습, 그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수만 개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쉴 새 없이 찔러댔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내 딸,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작은 손,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던 그 맑은 눈동자, 차가운 옥탑방에서 죽은 어미의 반지 하나를 붙잡고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서 울었을까? 아비라는 작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채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딸은 이 험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상처받고 멸시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으흐흑 으아악.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지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김 비서의 존재도 잊은 채 바닥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제국의 총수 강태주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그저 사랑하는 여인과 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한심하고 나약한 사내만이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저는 어느 순간 모든 소리를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피가 터질 듯 충혈된 눈. 제 모습은 광기에 휩싸인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김 비서가 경악하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비켜. 서윤이에게 가야 해. 내 딸에게 당장 가야 한다고.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밝히시면 서윤 씨는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상관없어. 더 이상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이렇게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어. 내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달라고.
저는 긴 비서를 뿌리치고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려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수십 개의 층을 단숨에 뛰어내려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윤서윤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하는 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동료들과 함께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가녀린 뒷모습. 제가 감히 다가가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저 아이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이면서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다가가 안아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 지독한 현실. 저는 엉망이 된 몰골 그대로 윤서윤이 청소하고 있는 복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제 발소리만으로도 모든 일을 긴장시켰던 그 걸음이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기 윤서윤 씨. 제 목소리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란 그녀의 눈동자가 겁먹은 아기 사슴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는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제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 없었던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서윤이는 기겁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제국의 황제처럼 군림하며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자존심과 위엄이 이 순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낡은 운동화 아코만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서윤이는 영문을 모른 채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물 젖은 얼굴을 본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모든 죄악에 대한 과학적 증거이자 마지막 속죄의 기회였습니다. 이걸 봐주시오.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는 그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적힌 부녀관계 확률 99%라는 문장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저와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수천억의 자산을 움직이는 그룹의 총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군림하던 오만한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제 딸의 눈물 한 방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죄인이자 용서를 구하는 비겁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빠는 죽었다고 했는데. 서윤이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진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엄마가 남겨준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기억.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꼭 안아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던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그것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거대한 호텔의 주인인 재벌 회장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괴하고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녀는 손에 든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구겨쥐었습니다. 충격과 혼란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그 순간 제 손길이 닿자 그녀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혼란스럽게 흔들리던 눈동자에 이내 차갑고 날카로운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당신이었어. 결국 당신이었구나. 죽은 게 아니었어. 살아있었어. 살아있으면서 엄마와 나를 버렸던 거야. 그녀의 절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충격은 곧바로 자신들을 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파렴치한 남자를 향한 맹렬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대체 왜? 돈 때문에? 그깟자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와 뱃속의 자식까지 버릴 수 있었던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나타나?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려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 내 아빠일 리 없어. 내 아빠는 차라리 죽은 사람이 훨씬 나아. 그녀는 울부짖으며 제 가슴을 작은 주먹으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그 주먹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제게는 수천 개의 칼날이 박히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죽은 사람보다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녀의 주먹을 그저 묵묵히 받아내며 눈물과 함께 사죄의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눈물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를 바라면서 한참 동안 저를 때리던 그녀는 이내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로서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딸의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도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수군거리던 직원들도 이 비통한 광경 앞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울음을 그친 서윤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과 증오가 담겨 있었지만 그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만난 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물,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빠라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지나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윤이는 호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탑방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녀의 옥탑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의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꺼질 때까지 밤이 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지독한 기다림과 저의 진심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딸의 집 앞을 지키는 노숙자와 다름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룹 총수의 위험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딸의 용서를 구하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기침을 콜록이면서도 저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굳게 닫혀있던 옥탑방의 문이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며칠 사이 헬쑥해질 대로 헬쑥해진 서윤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제 모습을 그리고 제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증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아주 작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수만 번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등장, 그의 눈물,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 밤새도록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 문득 그녀는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저 남자는 왜 저러고 있는 걸까? 모든 걸 다 가진 남자가 왜 모든 걸 버린 사람처럼 저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있는 걸까?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고 저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라고요. 사람들 보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아주 천천히 그녀의 작은 옥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의 공간으로. 방 안은 아주 좁고 허름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그녀의 어머니 지수를 닮은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은 그녀가 얼마나 꿋꿋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서윤이는 제게 낡은 방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윤이었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운명을 직면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애비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윤이는 그런 저를 더 이상 밀어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엄마랑 나를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날카로운 증오 대신 순수한 의문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가 저질렀던 25년 전의 비겁한 선택에 대해 더듬더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모진 반대, 그녀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그녀를 버렸던 제 어리석음, 그리고 지난 25년간 단 하루도 그녀들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던 제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아주 희미하게 용서의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25년의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 두 사람에게도 아주 작은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장직을 유지한 채 제 딸을 위한 속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내에 윤지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재단은 미혼모 가정과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저는 그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서윤이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의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서윤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25년 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과거의 저와 똑같은 오만한 방식으로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건 내 어머니와 내가 지난 25년간 누렸어야 할 행복에 대한 아주 작은 빚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받아야 해. 그리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온전히 내가 결정해라. 내가 이 돈을 모두 불태워버린다 해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다만 이것 하나만 알아다오. 나는 이제 너의 삶에 내 방식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고 응원할 뿐이다. 저는 그녀에게 재단 관련 서류만 남겨둔 채 조용히 그녀의 옥탑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속죄였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는 다시 호텔 청소부로 출근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 자리가 아닌 낡은 청소 카트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딸이 왜 저런 일을 하느냐고. 하지만 서윤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돈이나 권력에 기생하는 신데렐라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런 그녀를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깊었던 그늘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삶을 선택했다는 작은 자부심이 그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녀의 옥탑방 문 앞에 그녀가 가장 좋아한다는 낡은 분식집에 떡볶이를 조용히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매일 밤 그녀가 잠들었을 시간에 작은 간식거리나 그녀가 읽고 싶어 했던 책을 문 앞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닌 그저 서툰 아버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두고 간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창가에 제가 선물한 작은 책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것을 보며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서윤이에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수줍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윤지수 재단의 긴급 지원금을 받아 무사히 심장 수술을 마칠 수 있었던 한 미혼모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재단 덕분에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절절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 자신도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세상에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것이 단순히 돈이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처럼 혹은 과거의 자신처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기회였다는 것을, 자신을 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 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서윤이는 처음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녀가 보내준 주소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가게 안 가장 구석진 자리에 그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저를 보고 작게 손짓했습니다. 여기 제가 어릴 때 엄마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떡볶이가 맛있어요. 그녀는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밀어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그녀가 제게 처음으로 사주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분식집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함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 또 가장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저 재단 이사장 해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해볼 거예요. 우리 완벽한 가족은 될 수 없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은 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함께 그녀의 어머니 윤지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꾸며진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묘비 앞에 서서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마침내 꺼냈습니다. 지수야, 나왔어.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우리 딸 서윤이를 이제야 찾았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내가 남겨준 우리 딸, 이렇게나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는 내가 저 아이의 곁에서 목숨 걸고 지킬게. 평생 이 못난 놈이 지은 죄를 갚으며 살게. 그러니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사랑한다, 지수야. 저는 묘비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서윤이는 그런 제 곁에서 말없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25년의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비로소 찾아온 따뜻한 봄날. 아버지와 딸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지만 가장 따뜻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함께 걸어갈 내일이 있기에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딸, 그리고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